코를 만져줘. 그렇겠지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독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권범철이라고 하고요. 예술가 독자연구소에 있습니다. 그 예술가 독자연구소는 물레동에 있고요. 물레동에서 주로 동네 연구를 좀 오랫동안 해왔고, 주로 이제 공간과 예술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집단. 네, 우선 감사드리고요. 네. 우선 이 책 리듬 문석의 내용에 대해서 네. 먼저 짧게 소개해 주시죠. 예, 그 책은 그러니까 르페브르는 오랫동안 좀 일상성에 대한 좀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상이 어떤 보이지 않는 리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집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때 어떤 필요한 어떤 방법론이랄까 그런 것들을 아주 좀 세밀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 이야기를 열어가는 어떤 단계로서의 그런 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오늘 한국에서 이 책의 출간이 갖는 의미하고 그리고 르페브르의 세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 책은 출간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르페브르가 쓴 저서가 60권이 넘고 그리고 그냥 어떤 책이 아닌 어떤 원고는 2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의 르페브르는 굉장히 좀 명성에 비해서는 소개가 좀 덜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직 일상성 분석에 대한 책도 번역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개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시는데요. 그리고 죄송합니다. 예. 그리고 르페브르는 무엇보다 이제 어떤 공간의 문제를 중요하게 가져왔다. 그러니까 막스주의의 어떤 공간성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제 좀 어떤 독자적인 그런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또 사실 르페브르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름은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편중돼서 읽히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로 뭐 도시나 건축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필독서로 좀 꼽히는 편이지만, 그러니까 공간의 세상 같은 경우에도 번역도 사실 최근에 됐지만, 그러니까 번역 이전에도 공간의 세상 같은 경우는 주로 영역본이 많이 이렇게 좀 읽히고 했었는데, 사실은 그런 쪽에서만 좀 많이 읽히는 경향이 좀 다분히 있었거든요. 르페브르 하면 주로 뭐 공간 이런 식으로 거의 등치식으로 얘기가 돼서. 근데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사상가들과 얽힐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의 출간으로 좀 더 폭넓은 분야에서 좀 이렇게 르페브르가 좀 이해되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르페브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. 한편으로는 또 전혀 안 알려져 있는 네, 부분이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르페브르를 전혀 모르는 독자들이 네. 만약 이 책을 딱 처음 접했을 때 네. 이 책이 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? 르페브르를 전혀 모른다는 것도 굉장히 좀 스펙트럼 넓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르페브르만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쨌든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일단은 르페브르의 책은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거리를 좀 많이 담고 있어서 그게 좀 르페브르를 전혀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좀 쉽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
뭐 스펙터클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차이와 반복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이 뭐 기드보르나 상황주의나 아니면 딜레즈나 뭐 이런 다른 사상가들과 엮일 수 있는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렇게 떠올려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공간 이론가, 예. 뭐 공간사회학자면은 르페부르 말고도 이제 여러 사상가들이 존재하고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잖아요. 예. 이런 사상가적인 측면에서 르페부르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그리고 뭐 특이성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일단은 르페부르는 그 뭐 공간 사상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뭐 주로 이제 뭐 하비나 뭐 카스텔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선구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. 일단은 그리고 물론 지금 와서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간이라는 것을 어떤 고정된 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. 그러니까 공간의 생산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듬이라는 얘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제 공간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지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리듬 분석도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리듬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좀 특이점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그리고 르페부르는 사실 또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뭐 왕관을 씌운달까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시간과 공간을 함께 다룬다는 점.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일테면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어떤 시간과 공간이 계속 변형되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. 뭐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느려진다든지,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공간이 왜곡된다든지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사실 르페부르는 거의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이 책에서 시간, 공간, 에너지라는 그 세 가지 연결고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어떤 사건이 그런 시공간을 왜곡한다든지 만들어낸다든지 변형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쎄 굉장히 많은 어떤 좀 상상의 단초를 제공한달까? 예, 그런 좀 장점이 있다고 이 책을 먼저 읽으신 분으로서 예. 그리고 조금 그리고 뭐 도시와 공간에 대한 연구자로서 이 책이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은 독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? 아무래도 뭐 주로 도시 공간이나 뭐 건축에 이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뭐 흥미롭게 또 먼저 더 관심이 좀 있을 테고 뭐 그래서 먼저 찾아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또 이 책의 원래 이제 리듬 분석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브록의 지중해 도시와 이렇게 그런 어디였죠? 대서양 도시였나요? 하여튼 예, 도시의 비교 분석하는 그런 장들은 글쎄요 뭔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흥미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거든요.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일상에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보려고 하는 책인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예시도 담고 있다는 점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그 사실은 뭐 글쎄요 거의 뭐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최근에 또뭐 도시 읽기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책들과 좀 비교해서 읽는 맛도 좀
개인적으로는 그 저기 뭐지 그 러시아 도시였나요? 네, 그 베냐민이 쓴 그 모스크바 일반큼 모스크바에 대한 그 네. 자기 이제 거의 일기 예, 같은 예. 책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그런 거와 좀 비교하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거는 이제 범철 연구원님의 그 수평 제목이기도 한데요. 르페부르가 도시의 리듬을 듣자고 네네. 할 때에 네. 그 사실 이때 말하는 리듬은 그 귀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네. 느껴지거든요. 그때 그래서 르페부르가 말하는 리듬이 네.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리듬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선 리듬을 듣자라는 서평의 제목은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. 아, 도시를 듣자였죠. 아, 예. 죄송합니다. 네. 아무튼 그 리듬은 그러니까 사실 리듬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듬은 어떤 주로 음악에 대해 관련된 거니까 주로 이제 듣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쉽고,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웹으로도 듣자라는 표현을 뭐 썼던 것 같은데요. 세계를 듣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 스펙타클에 대한 얘기처럼 가시성의 체계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의 영역이 사실은 더 본질적이라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본질적인 더라기보다는 하여튼 더 본질적인 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리듬이라는 개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단순히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까 공간을 생산한다고 할 때 공간이 어떤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,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 없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리듬이라는 항상 어떤 움직임으로서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것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. 그리고 그 루페브르는 그 리듬 분석을 할 때 이제 시작점 몸의 이제 리듬을 파악하는 것이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, 그러니까 루페브르는 그 몸의 리듬을 완전히 전유하는 게 어떤 사회주의적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거대한 혁명으로서 뭐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의 리듬을 완전히 회복해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의 몸의 리듬은 완전히 그 내맡겨진 채 살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그냥 거리를 걸을 때조차도, 그러니까 뭐 횡단보도나 뭐 이런 거에 통제되는 리듬이라든지, 그리고 우리가 뭐 몇 시에 학교나 회사를 가고 몇 시에 다시 집에 돌아오고 밥을 먹고 뭐 그런 모든 리듬들까지 굉장히 어쨌든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그 변형하는 출발점으로서의 그런 움직임으로써 리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말씀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